안녕하세요. 주말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 지난주, 오늘 저녁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 지금 뭐, 다우 지수도 약 10% 정도가 내렸죠. 뭐,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오늘 항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루에 13% 주가가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산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 미국에서는 토네이도, 뭐, 그다음에 홍수. 그래서, 어, 모든 게 지금, 어, 우리 그 서민 기준으로 봐서는 힘든 시기가 오지 않나.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집회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크게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관세라는 거는 무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세금을 덧붙여서 어, 나라마다 이제 그, 수입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집회가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가 일반 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가격 상승이 소위 말하는 물가가 인상이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이렇게 뭐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중대사를 국내에 하나더라도 그런데 전 세계에 하나는 그런 관세 정책을 써놔놓고, 정작 뭐 트럼프는 골프 치는 영상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를 못할 그런, 어, 뭐, 영상들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어, 제 자신도 사실은, 그런 거를 좀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는, 소위 말해서, 가상 자산에, 어, 참여를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고 피해를 본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압박감이 훨씬 크게 와 닿는다 이런 생각이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 뭐, 그 스스로가 좀 제대로 알고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뭐 지역적으로 아주 파셜적으로 조금씩 알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내용 파악을, 적어도 어느 정도라는 표현은 일반 피해자들이 그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 직접 싸움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세세하게 알아야지만이 그 싸움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뭐 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싸움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가장 어려운 법을 통해서 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일반 상식을 벗어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일반 도덕적으로 생각을 했어도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해서 어, 그 무게에 어, 따라가지고 처벌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도 결국에는 어, 뭐 아우성을 친다거나 또는 어디 가서 들어놓는다거나 그냥 업소만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피해 상황을 어, 어떠한 객관적인 잣대에서 우리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증거라든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 싸움은 결국에는 우리가 범죄 사실을 밝히고 그거를 기록물이라든가 정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은, 어, 정말 그 노동을 해서 피땀 흘리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자료를 들여다 봐야 되고,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야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정관 예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또는 거꾸로 뭐 그런 그 능력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놓고 뭐 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우리의 지금 입장은 개개인으로 싸워가지고는 답이 사실은 없고, 그나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 제 자신을 그, 좀 과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 준비해 오고, 뭐 스터디하고, 대부분은 그 범죄 사실을 찾아내는 이런 노력들이, 어, 제 나름대로 좀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이라도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얼마 전에 제가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현재로는 그 크립티더의 대표이사, 운영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 내용, 그 내용 속에서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던 거는 저는 4월 14일 어, 그 4차 공판, 김판용씨 4차 공판 때 어, 우선적으로 먼저 좀 울산경찰청도 꼭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 그 녹취한 내용, 그 사람도 녹취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서 어, 백업을 받아서 USB하고 모바일 의견서도 좀 전달을 하고 와야 되겠다. 거기에 제가 물어봤던 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왜 KOK 플레이가 지금 작동이 되지 않느냐. 그걸로 시작을 해서 어, 뭐 두 번에 걸쳐서 약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답은 KOK 플레이 앱에 대한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회사 미디움은 현재 어떻게든 컨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이 KOK와는 무관하다라고 경찰 조사에서까지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우선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KOK 재단에서 발행한 백서 그 버전 0.8.6에 나와 있는 그 경영진, 경영진인데 이게 미디움 파운데이션 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미디움 파운데이션 팀이라는 거는 존재를 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도. 여기 보시면은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그 대표, 임원들이에요. 대표이사고 쭉 보시면은 여기가 전부 다 주식회사 미디움의 임원들이요. 부사장.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수차례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기사 내용을 다 보여드렸으니까 뭐 기억들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용이 뭐와 관련되어 있나 하면은 KOK 재단이 미디움 파운데이션, 즉 미디움 리미티드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플랫폼 인수 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은 이 미디움 리미티드가 즉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즉 주식회사 미디움이 다시 인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형 크립티드 대표 이사인데 이 사람 이야기로는 자기는 이 KOK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었던 거냐? KOK 재단에서 발행한 백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KOK 플레이는 운영조차도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어, 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KOK 플레이 앱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이 주식회사 미디움에 있다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식회사 미디움에 심지어 재단 이사장 3기 재단 이사장인 최영규 씨조차도 이 CA라는 거 자체가 주식회사 미디움에 있는 하나의 직책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식회사 미디움의 대표 임원들이었는데 KOK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느냐? 또 말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어, 이게 2022년 4월 22일에 정책 예고와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KOK 플랫폼 운영 및 유지 보수 법인 이전 안내 해가지고 뭐 그 플랫폼 운영 인수 이후 현재까지 KOK 플랫폼의 모든 공지는 메타 M에서 공지해왔다. 이게 아니고 K, 미디움 리미티드가 쭉 해오다가 제 기억으로는 3월 29일인가쯤에 메타 M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데서 계속해서 고시를 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KOK 파운데이션은 즉 KOK 재단은 싱가포르의 K 스테디움과 콕플레이 운영을 담당할 법인
K스테디움 PT 리미티드를 설립하였고, 그럼 누가 설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KOK 파운데이션, KOK 재단이 K스테디움을 설립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KOK 재단에서 설립을 한 법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최영규 씨하고 제가 주고받은 내용에서는 그리고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물었어요. KOK 재단에서 어떠한 어, 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떠한 계약서에도 사인을 하신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K스테디움 PT라고 하는 이 법인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현재도 김판용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메타 M에서 하던 게 K 스테디움 PT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콕 플레이 운영을 누가 담당을 했느냐? K 스테디움 PT가 있어요. 그럼 K 스테디움 PT가 현재 KOK 콕 플레이, KOK 플레이의 운영이 결국에는 이 날짜가 22년 4월 12일 이때 이야기했는 내용으로 봐가지고 6월까지 모든 거를 완전 이전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K 스테디움 PT가 KOK 플레이의 운영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KOK 재단이 있고 K 스테디움 PT가 있고 메타 M이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 여기에서 하는 역할과 여기에서 하는 역할에서 메인넷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고, 메타M은 개발을 해요. 메타M은 뭐예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어, 페이퍼 컴퍼니예요. 페이퍼 컴퍼니가 메인넷을 개발해요. 유지 보수해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에요. 이런 내용에서 개발, 여기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결국에 여기에서 하던 일을 여기에서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22년 4월 22일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5월 16일에 나왔는데 여기서 안녕하세요. KOK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랬지만은 KOK 파운데이션에서 직접적으로 이 공지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최영규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4월 12일인가 뭐 그렇게 취임사를 뭐 공지에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던 메타엠 또는 K 스테디움 팀 뭐 이런 쪽에서 올렸고 그 법인명들의 주체들은 전부 다가 주식회사 미디움의 관련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4월 22일 공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공지 내용 중 아래의 내용은 세계 조직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닌 메타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올 6월까지 모든 업무는 계약 해지 및 종료되어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시점에서 재안내해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코인 정책 발행 유통 소각,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메인넷 KOK 플레이 플랫폼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과 관련된 것,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에 대한 게 KOK 재단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느냐?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미디움은 영리법인으로서 21년도에 개혁회 플레이 운영권을 인수했다라고 해요. 요게 언제라고 보셔야 되냐면은 2021년 5월 7일이죠. 4월 15일에 미디움 리미티드가 케오케이 재단과 계약을 한 게 요것이었고, 그거를 다시 5월 7일, 한 3주 후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즉 주식회사 미디움이 인수를 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인수권은 인수했고 22년 6월 말로 그 운영권은 계약 해지 및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게 메타M이라는 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메타M보다는 미디움 리미티드로 계속해서 공지가 나오다가 22년 3월 29일쯤 되어서 메타M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이름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운영을 계속 해왔느냐? 그때까지 미디움이 한 게 아니고요. 주식 그 메타M 또는 미디움 리미티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7일에 이 주식회사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 미디움 리미티드로부터 그거를 다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보면은 요렇게 되는 게 맞죠. 그리고 22년 6월 말로 그 운영권은 계약 해지 및 종료됩니다. 1년도 안 돼요. 아, 1년은 조금 넘는구나. 그렇게 해서 운영을 단 1년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인수를 한 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K스테디움 PT잖아요. 이건 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쭉 해왔다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주식회사 미디움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주체는 미디움 리미티드 혹은 어, 뭐 이름이 바뀐 메타엠 거기에서 해온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실제로 없었어야 되는 거죠. 5월 7일 이후에는 21년 5월 7일 이후에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공지들은 실제로 그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게 이렇게 종료가 되고 나면은 K스테디움 PT라는 데에서 모든 걸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운영사지요. 운영권 인수했고, 그러면 운영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K스테디움 PT라는 거는 메인넷인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운영사는 크립티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을 그 제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 어, 까먹었다. 아, 맞아요. 당신들이 이렇게 공지를 해놓은 내용을 그 내용들이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그 자기들이 내놓은 그 공지 내용을 기억도 못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2022년 6월 말로 운영권은 해지가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저보고 현재 KOK 플레이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운영사가 크립티드가 아니고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미디움은 22년 6월 말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이 틀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 알지 못하면은, 그리고
경찰도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강남경찰서에서 저희가, 어, 불송치를 당했던 이유가, 불송치를 한 경찰관의 이유가 김판용 씨가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전부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혐의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그 고소를 한 비대위라는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은 믿지를 않고요. 그 그쪽에서도 범죄자라고 하는 집단의 임원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보냈던 내용을 가지고서 저보고, 어, 뭐, 소위 말해서 무식한 놈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개망신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망신 당한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주식회사 미디움에 두 번을 방문을 했고, 미팅을 한 게 두 번이 있는데, 그때 두 번째 이 박연성 씨라는 사람도 있었고, 임판용 씨 있었고, 송가병 씨 있었고, 이봉호 씨 있었고, 저희는 그 영상을 녹화를 한 거. 아마 그걸 가지고서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저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까지 했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틀어라. 전체 틀어라. 지금도 틀어도 돼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이 자체도 그것도 자기가 먼저 녹취를 했는 거에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되게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먼저 녹음을 하고 있다고 했고 저도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다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못해요? 이거는 서로의 입장을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서로 그 피해자가 워낙에 많고 이거를 이런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피해자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한번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공개 토론까지 요청을 했잖아요. 김판용 씨도 좋고, 뭐, 박윤선 씨도 좋고, 송가병 씨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비대위도 좋고, 예전에 뭐 정성환이, 그 다음에 뭐, 그또 서연아,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이봉우도 좋고, 누구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제가 녹취 내용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다시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기술적으로 제가 알 필요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아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런 기술 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쏘아왔던 거예요.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개념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일종의 이것도 투자라고 보면 투자고, 뭐, 스테이킹도 그렇게 또 분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습성만 알면 된다 이거죠.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항상 변동성이 있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말 거러지 같은 재정 상태를 가지고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거러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일반 기업과 이 그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이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사실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돌아가요. 그런데 가상자산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런 개념만 알고서 그다음에 스테이킹이 뭐고 스테이킹을 했는데 스테이킹을 했을 때 이 스테이킹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를 하고 스테이킹을 했던 것 자체의 가격은 항상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스테이킹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는 일정 비율로 항상 받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만 가격 대응은 어렵다. 가격에 대한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KOK라는 거, 이거의 가치는 항상 거래소에서는 변동을 그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거 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경제 논리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웃기는 그 그 내용이에요. 그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토큰 이코노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토큰 이코노미가 결국에는 토큰을 가지고서 경제가 돌아간다. 소위 말하는 지불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생태계, 그 생태계를 돌림에 있어가지고 이 토큰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KOK죠. KOK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KOK 플레이에서 제공되는 그 서비스가 콘텐츠, 그 다음에 쇼핑몰, 이거잖아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걸 현금을 줘가지고는 그걸 볼 수가 없다. 한 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0.01개를 주고서 본다고 했을 때 그때의 거래소의 가격이 얼마였든 간에 이게 원화 또는 달러로 지급을 하고서 그 구독권을 쓸 수 없다. 이 플랫폼 속에서는 오로지 KOK만 가지고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 KOK 이런 거를 통해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돌아가고 사람들이 많든 어쨌든 그거 자체가 하나의 토큰 이코노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토큰 이코노미가 뭐 지난번에 뭐 송가병 씨 설명했는 거 보면은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과 굳이 뭐 알 필요가 없는 내용.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데 뭐 안드로이드와 관련되는 이런 운영 체계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앱들을 우리는 손쉽게 쓸 수 있는 거. 소위 말해서 터치 한번 또 뭐 이렇게 드래그 바로 위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도 클릭 또 한번 하고 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기술적인 거를 이야기를 뭐
무식하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경제 논리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이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심플하죠. 우리가 뭐, 어, 어떠한 노력을 엄청 한다고 해요. 가격이 막 오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거래소의 가격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할 뭐 예상을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겠지요. 근데 대부분이 깨지죠. 웬만해 가지고는. 이 지금 뭐 조금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관세 때문에 지금 이 그 주가가 지수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떨어졌어요. 거기에 그렇게 되니까 또 미국에서는 지표가 막 이렇게 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물가 상승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니까 관세로 인해 가지고 그 부담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불에서 10,000불 정도가 업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차 없는 사람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럼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지표는 예를 들어서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달러 가까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60달러예요. 이건 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침체될 거다라는 것도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런 상황들은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 데미지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그런 서민들한테 데미지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에 비하면 훨씬 그래도 낫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많이 감소되신 상태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원금만 갚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저렇게 되는 건 인플레이션 상태로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라는 이런 것도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게 이자율이 좀 내려오면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데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게 엄청난 데미지를 저희한테 주는 거지요. 갚아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덮친 격이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뭐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은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사던 그런 것조차도 또 부담이 생기는데 이자까지도 뭐 대출 이자까지도 내려오지를 않으면은 조금씩 내려오면은 부담이 그만큼씩 좀 줄어드는데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100만 원 단위로 내는 사람이 뭐 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 금액 자체로 봐도 엄청나지요. 10만 원짜리 만 원대 뭐 이런 쪽으로 같은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실제로 체감하는 정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어,
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우리는 법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이 피해자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오만데 먼저 이렇게 떠들러 놨으니까 거기에 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알고서 동조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그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는 내가 원금이 현금으로 했는 것처럼 해가지고 원금을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US 달러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거는 듣고 쓴 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법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주느냐? 실제로 돌려보면은 이 KOK의 스테이킹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실제로 도와달라고 현금을 주고 뭐 이랬으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거기에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정말 초보도 아닌 이거는 아예 출발 자체도 안 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원금이 현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금이 있고 보수익이 있어요. 보수익은 또 뭘로 받았느냐? 기업회로 받았잖아요. 현금 넣어놓고 어떤 데는 그런 데가 사기 치는 데는 그런 데가 있어요. 현금을 데파짓 그러니까 이제 예치를 해놔 놓고 그거를 보상식으로 뭐 이 가상화폐도 받고 현금도 받고 그러니까 그 재정거래라고 하나 뭐 그 저기 그 봇, 아, 복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어, 이게 인공지능으로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똑같은 그 코인을 또는 토큰을 전 세계에 뭐 한 600여 개의 거래소가 있으니까 가장 그 싼 데 가가지고 가장 싼 거래소에 가가지고 그거를 사서 가장 비싼 거래소에서 팔아가지고 10%를 준다, 20%를 준다, 이렇게 하는 데가 대부분은 거기는 돈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한 구자, 두 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얼마를 벌었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금융범죄, 그리고 사기, 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우리 KOK의 경우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라는 거죠. 그리고 있던 거를 뺐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기냐. 업무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뺐었기 때문에 사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배임이죠. 1심과 2심에서 판결 났던 배임이죠. 오입금 상태에서도 그게 배임이었는데, 3심에서는,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됐지만, 근데 우리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확실히 그네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언제부터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단 이사장 옛날에 강지원, 그 다음에 3기 재단 이사장 최영규, 4기 재단 이사장 토마스 플레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우리 케어케 플레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얘들은 한 번씩 소위 말해서 메시지만 한 번씩 올려놓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누가 다 했느냐, 이 일을. 그러면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사무를 처리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사무를 처리한 자가 뺐었다는 거잖아요. 뺐었는데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 사람조차도 모르고 신뢰관계가 이거는 부당 이득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는 명확하지만 형사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던 거를 뺐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기냐? 배임이지요. 분명히 사물을 처리하는 자잖아요. 이렇게 명확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금을 넣니, 뭐 현금이 원금이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왁콘가 휴스콤이었나? 또 헷갈리네. 휴스콤 코리안가 뭐 거기 다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 현금으로 했나요? 우리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들어왔어요. 얘들은 가상, 가짜, 가상 자산 거래를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놔놓고 현금 잡아놓고 거기에 뭐 표시상으로 가상자산을 표시를 해놨다 이거죠. 지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래소를 통한 게 아니고. 그 가상자산을 하는 업체가 그 사이트를 만들어 놔놓고 현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기예요. 이렇게들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그 내용 자체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뭐 정말 이것만 이 피해자들이 이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뭐 서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왜 피해를 받는지를 정보 제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따손 저도 예를 들어서 단톡에 올려놓는 그런 내용들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할 수가 없다.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거를 100% 맹신하라는 의미도 아니잖아요. 꼭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내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찾으려 그러면 너무나 힘이 드는데 내가 들었는 내용,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검증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세이브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 제가 항상 개인적인 판단에 맡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준 걸 뭐 못 받아들이고 그걸 또 이용을 해서 그 확인을 못 해본 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피해자기 때문에 답답하다 뭐 발만 동동거리고 그다음에 그 돌아다니는 루머 뭐 서로 잘 모르는 내용들을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소위 말해서 뭐 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 뭐 근거가 없는 내용 이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면서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스스로가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것 자체가 내가 노력을 크게 안 들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우리 아군이고 어떤 놈들이 적군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준비를 하고 또 이거를 법적 자료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 이런 내용조차도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뭐 별의별 소리들을 하는 것도 좀 이제는 좀 가려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지금까지도 병신 지랄을 떨면서 왔는데 주어지는 것조차도 못 받아 먹으면서 그 병신 지랄을 떨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누구만 웃을 거냐? 우리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쪽만 웃을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끼리만 싸우는 것처럼 보일 거고, 우리가 좀 똑똑해져야 되고,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반박을 할 때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힘을 한번 합치자고 했을 때는 다 모여주고, 최대한 내가 시간을 뺄 수 있으면은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싸움이 되는 거죠. 저는 USB로 이 내용들을 좀 백업을 받아가지고 어, 부산경찰청에 좀 전달을 이번에 4차 공판 때 제출을 좀 하고 이렇게 올라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